네, 안녕하세요. 부자근육 트레이너 백승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령입니다. 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MPL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해볼 예정입니다. 앞서 시간에 저희가 근저당권이 팔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MPL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경매를 좀 하셨던 분들 사이에서는 한 뭐 2011년, 12년도쯤부터 해서 한 2, 3년 동안 굉장히 핫한 이슈로 또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던 저희가 이 MPLA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바로 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바탕에 녹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저당권이 팔려나갈 수 있다. 이거를 좀 그때 시대적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저희가 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팔리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음,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IMF 때 네. 그때를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2000년도 초반에 네네. 그때 비로소 이제 제도화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일단 저당권을 판다는 얘기가 뭔지 설명을 드리고 역사적 배경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 은행에서 이제 대출이 나가면은 부동산에 보통 저당권 내지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이렇게 담보된 채권이거든요. 네. 이걸 일정한 필요성에 의해서 외부에다 이제 이게 매각을 해요. 팔아요. 은행이 예. 매각을 하는 거죠. 은행의 채권을 외부 외부에. 기관에 매각을 해요. 네. 그 이유는 뭐냐? 음, 은행에서 예를 들어 좀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이제 예금자들이 이제 예금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돈을 또 그 돈을 이용해서 다른 데 대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출과 예금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대출은 나갔는데 음, 이게 회수가 안 된다. 음, 또는 회수하는데 기간이 길다. 이랬을 때는 예금주들이 나중에 예금 인출을 하러 왔을 때 은행 금고가 만약에 텅 비어 있다고 합시다. 음, 대출이 다 나갔어. 그런데 대출 나간 돈이 회수가 안 돼. 그러면 예금주들이 인출했을 때 돈을 못 주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은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네. 자, 그랬을 때 은행에서는 이 부도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이 뭘까 대표적인 방법이 대출 나간 채권을 팔아서라도 음, 돈을 마련을 해야 돼요. 음, 그래야만이 은행 금고를 채워서 음, 예금 인출한 사람들한테 돈을 내줄 수 있는 거 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근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무채권을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에 매각을 하는 것이 음.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돈 받을 권리인 이 저당권을 팔았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은행의 어떤 그 신용도하고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일정 금액을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예금자들이 인출을 요청했을 때 줄 수 있을 만큼 보통 이제 그걸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또 표현을 네. 써요. 네. 그래서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은행에 금고가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음. 만약에 그럴 위험성이 있으면 당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음. 현금을 확보해라. 음. 근데 그 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대출 채권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은행에서 나간 대출 음. 채권을 팔게 되는 것이죠. 음. 여기서 은행의 역할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은행도 돈을 빌려 와서 그 돈을 빌려 줌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이 돈을 또 역시나 잘 빌려 오려면 본인들 은행의 건전성이 높아야지만, 저 은행이 참 안전하군. 그래서 이제 또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들이 투자받아 온 돈 혹은 빌려온 돈을 회수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돈을 더 빌려오기도 힘들 것이며 또 그렇게 불안하다고 하는 얘기가 돌면 또 돈을 빌려 줬던 또 개인들 이런 개인들이 은행에 돈을 요구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이 안전성,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안전하다고 보여지는 근저당권들을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게 됐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대표님이 한 2000 중반 정도의 이 제도화됐다는 거죠. 제도화가 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 이 IMF 때의 이런 발상이 이제 돌아서 근저당권이 유동화,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있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유동화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는 제 기억에는 한 2010년, 11년 뭐 이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새로운 단어, 깡통주택입니다. 네. 어, 말 그대로 지배 가치가 과거에 굉장히 높아서 뭐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굉장히 가격이 이 집값이 좀 치솟았었어요. 그러면 그때 높아진 그 부동산의 담보 가치에 따라서 이 대출할 수 있었던 가능 금액들도 올라갔었다가 다시 이제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담보 가치가 조금 이제 내려지니 거의 이 대출받은 금액과 담보 가치가 거의 비슷해지는, 그래서 대출을 다 갖고 나도, 전세를 다 갖고 나도 이 집주인이 가져갈 돈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깡통주택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막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대출이 나갔던 이 근저당권들을 은행권에서 회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그 유동화 가정 근저당권들이 훨씬 더 이렇게 대세를 이루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첫 번째 시간에 뭐 경매 물건들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같은 맥락에서 과거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NPL 물건들, 즉 저당권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이런 저당권을 사올 때 말 그대로 아까 외부 기관들이 사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10억짜리를 5억에 대출을 줬고 그 5억짜리 근저당권이 또 다시 120%가 설정이 돼서 채권 최고의 뭐 6억짜리의 이 근저당이 있는데 얘네들을 사올 때도 똑같이 6억 원을 다 주고 사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음, 결국은 이제 채권을 사고 판단하고도 거래지 않습니까? 네. 예, 거래 파는 사람은 이제 그걸 매도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사온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뭐냐면 수요 공급의 원리가 여기에도 일정 부분 적용된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파는 채권은 뭐 무더기로 나왔는데 네. 그 살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면은 가격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네. 또는 반대로 은행에서 팔 채권은 한정돼 있는데 살 사람이 늘어난다, 많아졌다. 그러면 그 매도 가격은 높아지겠죠. 그건 이제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의 일정 부분 거기에 이론이 이제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한 2010년도부터 일반인들에게 NPL이라는 단어 또는 부실채권이라는 단어가 널리 알려지면서 경매를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NPL 투자를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최근에는 이제 NPL 투자라는 것이 좀 예전만 못하고 좀 약간 식었습니다, 분위기가. 근데 앞으로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시장이 열려서 NPL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뭐랄까 활성화될 여지는 좀 일부 남아 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NPL 시장이 조금 식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의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데서 그 이유를 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법정으로 한 24%까지라고 해주셨었고, 은행들은 예전에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연체이자율도 높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이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한번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NPL 투자가 왜 그 전에 그 뜨거웠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축은행에서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1억을 대출해 줬어요. 네. 근데 연체 이자율을 연 24%로 했어요. 네. 그러면 1년간 이자가 2,4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은행에서 네. 1억을 빌려줬는데 이자가 3개월 동안 안 들어와. 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이걸 팝니다. 그 팔 때 보통은 이제 원금에 파는 경우가 초창기 때는 일반화돼 있었어요. 네. 이자가 뭐 밀려가지고 한 뭐 돈 천만 원 쌓였다 하더라도 야 이자는 할인해서 줄 테니까
원금 1억만 주고 당신이 사가. 그러면 이제 그걸 사온단 말이죠. 음. 이때 이제 그 투자한 사람들은 그 은행에, 그 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담보된 채권을 사오면서 근저당권도 사오는 사람,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다 해놔요. 네. 그러다가 언제 회수하느냐? 그 부동산이 이제 결국 이제 경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경매가 되면 법원에서 그 음. 낙찰 대금으로 배당을 받는데 배당받을 때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네. 근저당권의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음. 먼저 MPL 사온 그 근저당권 사온 사람한테 원금 1억에다 더하기 이자 다 주고 남는 돈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후순위자한테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에 사왔는데 그 1년 그 경매 신청에서 끝날 때까지 한 1년이 걸렸다. 내가 사온 날로부터. 그러면 1년간 2,400만 원의 이자가 쌓였지 않습니까? 네. 2,400만 원이라는 그 이자는 그 MPL을 사온 사람, 그 사람의 이게 온전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한 어떤 그 매력 때문에 MPL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죠. 그러면 근저당을 사온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제가 그 이자율만큼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런 목적이 음. 주목적이었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NPL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NPL을 다시 한번 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풀어드리자면, NPL은 약자고요. 일반적으로 부실채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은행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조금 건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 채권. 말 그대로 은행은 돈을 개인들에게 빌려줬는데 담보로 부동산을 잡았는데 이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수익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 채권이다. 그러니 빨리 이 채권을 회수하자. 그래서 부실채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고요. N 말 그대로 none 아무것도 없다. performing 수익. 예. 그리고 loan 채권이란 뜻에서 무수익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부실채권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표현이 부실채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안 좋았지만 저희가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그 근저당을 사오는 순간 저희가 연체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뜨거웠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었죠. 그러면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는 좀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물건들이 굉장히 많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이 NPL은 어떤 하나의 또 투자처로서 여전히 괜찮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대표님? 그럴 여지가 있죠. 음. 예를 이제 하나 좀 들어본다면 지금도 그 은행의 그 NPL은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다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 그만큼 줄었다는 점에서 그만큼 분위기가 좀 내려앉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 예전처럼 은행의 연체이자율이 연 24% 같으면 그러면은 이제 투자 수익률이 큰데 최근에는 그 은행에서 연체 이자를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연체 이자율은 얼마 정도가 적용되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 약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 3%다. 보통 한 연 3% 내지 뭐 4%. 네, 그렇죠. 신용도에 따라서 뭐 연 2%짜리도 있고. 근데 만약에 연 3%라고 했을 때 그 정상 이자라고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자를 만약에 못 내거나 이러면은 그때부터 연체가 돼요. 그러면 연체 이자율을 정상 이자에다가 더하기 네. 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연체 이자를 가산해서 그 전체 이자를 우리가 보통 연체 이자라고 하는데 그럼 얼마를 가산하냐면 3% 이상은 가산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 이자가 3%다. 근데 이 사람 채무자가 연체를 했다. 그러면 연체 이자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더하게 할 수 있는 가산 이자는 3%예요. 그러니까 6% 정도 6% 이상은 못 받도록 돼 있죠. 이게 언제 정도부터 바뀌었나요? 그게 2018년도 4월 달을 기점해서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부업법이 좀 바뀔 때쯤하고 거의 동일시 되는 시기인가요? 네, 대부업법은 이제 그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대부업법 개정과 관계없이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으면은 서민들이 이자 부담이 크다라는 거에 의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뀐 것이고 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지도 감독 차원에서
연체이자를 3% 이상은 음. 가산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상이자가 3%다. 그럼 연체한다 하더라도 거기다 가산이자가 3%밖에는 더 이상 적용 안 되니까 6%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 뭐랄까요, 채무자 측에서는 연체이자율이 그만큼 낮아졌으니까 음.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야, 뭐 그럴 것 같아요. 연체해도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옛날처럼 네. 뭐 그냥 질질 끌고 가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음. 부작용은 좀 일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렇군요. 항상 뭐든지 이렇게 장단점이 그러네요.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MPL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도 아까 저희가 이 그대로 사오나요? 라고 그만큼의 돈이 드나요? 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MPL로 저희가 저당권을 사오고 싶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 제 이름으로도 사올 수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이 저당권이 개인의 이름으로도 바뀔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음. 예, 그렇죠. NPL을 음. 예전에는 개인 네. 사업자가 아니라도 개인도 사올 수 음.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NPL 시장이 아, 뜨거웠죠. 네, 그랬죠. 그러다가 2016년도 7월 음. 25일부터 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은 이제 NPL을 더 이상 못 사게 막아놨어요. 대표님 그럼 음. 날짜도 다 기억하세요? 네. 그때 아주 중요한 시기라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누구만 살 수 있느냐? 음. NPL을 살려면 법인을 설립해야 음. 되는데 아무 법인은 안 됩니다. 네. 대부 채권 매입 출시업, 음. 대부 채권 매입 출시업을 등록을 해야 돼요. 음. 그 법인만 살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현재는 개인이 NPL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기회가 차단된 거죠. 차단한 목적은 왜일까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들 그러니까 소구해줘야 할 채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부실 채권들이 많아서 이 은행 기관들도 이 채권을 말 그대로 할인해서 사온다 하더라도 경매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자금이 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이 부실 채권들을 사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개인들에게 좀 해소를 해주면 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인정을 좀 어느 정도 해줬다가 이 개인들이 말 그대로 채권 출심을 하는 과정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 이 금융업 쪽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나 출심할 수 없도록 적어도 정당한 어떤 업체에서 이 채권을 사가서 그렇게 순기능을 해다오라고 하는 취지에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음. 결국 이제 기본 취지는 은행에서 대출 나간 걸 개인이 보유하게 되면은 음. 나중에 이제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한테 추심한다든가 이런 걸 이제 막겠다는 이제 목적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부수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개인이 NPL을 사왔을 때 세금을 안 냈어요. 네, 맞아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내가 좋았죠. 채권을 1억에 사가지고 1년간 늘어난 이자가 2,400만 음. 원이었다. 그러면 2,400만 원이라는 금융소득이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세금을 안 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인밖에는 못 사게 돼 있어요. 음. 그럼 법인밖에 못 사는데 법인은 어떤 형태로든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반사적 효과로서 이제 그 법인만이 음. 대부 채권 매입 추심업을 등록한 음. 법인만이 NPL을 살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음. 기본적인 어떤 목적은 불법 추심을 막겠다라는 데 있었지만 음. 반사적 효과로서 NPL은 법인만 사니까 아, 이제는 네. 거기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낼 수 없다. 아, 네. 피할 수 없다. 그 부분이 대두되기는 했었죠. 개인들이 이것도 그러니까 한 건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부동산업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한 건 정도는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뭐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이제 업으로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MP에도 투자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을 하셨던 분들이 마치 생겨나면서 이 세금을 어떻게 부과를 시켜야 하지라는 것이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고요. 그런데 이게 MPA 쪽에서 수익을 나는 것에 대해 세금을 적용할 만한 기준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을 느꼈었는데요. 그
것을 법인으로 가져가면 당연시 하게 되니까 예, 그렇게 해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개인들이 NPL을 정말 매력 있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법인을 직접 세우거나 아니면 그렇게 된 법인들과 투자를 하거나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그렇죠. 음,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불편해졌는데 음. MPL 쪽에 꼭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3억 이상이어야 아, 네, 됩니다. 그렇군요. 3억 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한다기보다는 음. 이쪽에 이제 그 투자를 그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두세 분이 이렇게 같이 음. 뭉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 예, 그래서 이제 또 막 대두됐던 게 사모펀드였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개인들이 이 돈을 막 모아서 클라우딩이라고 음. 하죠. 이렇게 돈을 모아서 우리 어떤 사업을 해볼까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요때부터 막 일어났던 것 같고 요즘 저희가 어떤 그 투자 세미나라든가 그런 곳에 가면 P2P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더라고요. 어떤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까요? 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직접 영향을 음, 받았다기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요. 음, NPL 투자에 이 몰려있던 자금들이 그게 차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대부 내지는 P2P 시장이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음. 어, 결국 이제 NPL 투자라는 것도 네. 금융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것도 은행에 채권 사가지고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이자 늘어나고 뭐 음. 법원에 가서 경매되면 법원에 가서 배당받으면 되는데 음. 그게 이제 개인이 그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NPL 투자를 하려면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번거롭다 보니까 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투자금들이 어디로 이제 눈을 돌리느냐 결국은 이제 그 대부 시장. 음. 대부 시장은 이제 굉장히 이제 활성화돼 있고 앞으로도 음.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조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그 이제 하나만 이유를 든다면은 결국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은행에서 한 80% 내지 심지어는 뭐 90% 가까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아, 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40% 이상 대출 음.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음. 예전에 한 8억, 7, 8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음. 지금 4억 이상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럼 돈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음.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데서라도 융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음. 다른 데라는 것은 결국은 사금융, 음. 대부업체 또는 P2P 업체 음. 이런 데서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항상 이제 저희가 뭐 풍선 효과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돈은 있는데 돈은 이제 말 그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계속 흘러다니는 성격